크리스천 호너는 포뮬러 1에 돌아올 것이며 아마도 알핀 팀으로 복귀할 것입니다. 실제로 알핀과 크리스천 호너 사이에 내부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 협상은 영국인 팀 프린시펄이 프랑스 팀과 함께 포뮬러 1에 복귀하게 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알핀은 내년에 메르세데스 엔진을 장착할 예정이며 호너는 알핀과 함께 포뮬러 1에 복귀할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 컨소시엄 어토로캡타달이 보유하고 있는 24%의 주식을 인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식은 레드불 관련 뉴스에 대해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인 에릭 반 하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크리스천 호너의 도착으로 알핀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주셔서 포뮬러 1 및 페라리 관련 뉴스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영상에서 다룬 주제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상할 수 있었나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에스턴 마틴이 아드리안 유이를 팀 프린시펄로 임명한 것을 고려하면요. 토토 울프가 메르세데스에서 계속 일하고 있으며 팀의 주주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불에서는 로랑 메키에를 임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안드레아 스텔라와 잭 브라운이 맥라렌에 있고 바세우르가 페라리에 있어서 이미 톱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호너가 포뮬러 1에서 지배하기 위해 톱팀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목표하는 것은 톱팀으로 돌아가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토토 울프가 한 것처럼 주주로서 포뮬러 1에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호너가 주주로서 포뮬러 1에 돌아갈 수 있게 해줄 유일한 팀은 바로 알핌입니다. 알핌은 참담한 상황에서 왔습니다. 올해 르노 엔진으로 부끄러운 시즌을 보냈지만 내년에 메르세데스 엔진을 장착할 예정이라 더 밝은 미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엔진을 장착한 맥라렌이 월드 챔피언이 되었고 그것은 고객팀이었습니다. 따라서 알핌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지난 몇 년보다 확연히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언자로 브리어토레가 있으며 그는 크리스천 호너와도 밀접한 연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천 호너가 알핌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호너가 알핌으로 포뮬러 1에 돌아와서 알피민을 승리로 이끌고 페르난도 알론소 시대처럼 다시 경쟁력 있는 르노로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움직임은 크리스천 호너가 본사와의 권력 싸움 끝에 7월에 레드불에서 해고된 후 포뮬러 1로의 복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레드불 내에서 오스트리아 측과 태국 측 간의 불화가 있었고 호너는 태국 측에 더 가까웠으며 헬무트 마르코는 오스트리아 측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는 결국 호너가 레드불에서 해고되고 다른 팀을 찾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거쳐야 할 유급 휴가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어디로 갈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에스턴 마틴으로의 이동이 소문이 돌았지만 지금은 알핀이 더 유력해 보입니다. 호너가 알핀과 관련될 가능성은 팀에게 어려운 시기에 찾아왔습니다. 2025년 건설자 챔피언십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후 팀은 2026 시즌을 위해 르노 엔진에서 메르세데스 엔진으로 전환하였고 르노가 판매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디디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너는 아마도 알 수 없는 투자자들과 함께 대다수 지분을 인수하려는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오토캐피탈이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토캐피탈의 24%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토캐피탈 알핌의 경영 자문가이자 호너의 절친한 친구인 플라비오 브리어토레가 이 잠재적 인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호너가 알핌에 관심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52세의 영국인 매니저는 7월 9일 성적 부진과 레드불 오스트리아와 레드불 태국 간의 내부 분열로 인해 레드불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호너는 태국 관리 측을 더 지지했으며 헬무트 마르코와 민츠라프가 이끄는 오스트리아 관리 측과 대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로 인해 트랙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호너가 해고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호너는 레드불 내에서 너무 우두머리처럼 행동했고 너무 많은 명령을 내리고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너는 지금 포뮬러 1에서 그의 경력을 계속하고 싶어합니다. 그는 그의 경쟁자 토토 울프가 메르세데스에서 한 것처럼 팀 리더로뿐만 아니라 주주로도 돌아가고 싶다는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너는 투자자 그룹을 모아 알핌과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플라비오 브리어토레가 이끄는 프랑스 팀의 주식 자본은 현재 르노가 76%, 오토캐피탈이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피탈. 바로 이 24%를 호너와 그의 투자자들이 노리고 있으며 오토캐피탈이 이 주식을 매각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너가 그의 경쟁자 토토 울프의 메르세데스 엔진과 함께 알핌에 합류할 가능성은 포뮬러 1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요소를 더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크리스천 호너가 이끄는 고객팀은 토토 울프의 숙적이지만 그에게 엔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엄청난 아이러니예요.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핌은 위기의 순간을 겪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거쳐 2025년에는 르노 엔진으로 제조사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2026년을 대비해 성능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메르세데스 엔진으로 바꾸게 되어 알핌의 미래가 더 밝아 보입니다. 특히 플라비오 브리아토레가 알핌의 고문으로 있어 내부 상황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호너가 알핌의 미래 팀 대표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페라리는 바세르가 있어서 갈 수 없고 다른 사람이 갈 수는 있지만 크리스찬 호너는 팀 내에서 완전한 권력을 원하기 때문에 페라리에서는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메르세데스에는 토토 울프가 있고 맥라렌에는 안드레아 스텔라와 잭 브라운이 잘 어울리는 팀으로 안드레아 스텔라는 현재 맥라렌에서 적임자입니다. 그리고 에스턴 마틴에는 에이드리언 유이가 팀 대표로 있습니다. 호너가 미래의 에이드리언 유이의 대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었고 가든 리브가 끝난 후 에스턴 마틴의 팀 대표가 될 수 있었지만 로렌스 스트롭은 이미 자신의 지분 일부를 에이드리언 유이에게 넘겼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는 팀의 다른 지분을 양도할 생각이 없으며 호너는 에스턴 마틴의 내부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주의해야 하며 제게 크리스찬 호너에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택은 알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레드불에 대한 몬토야의 발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실 레드불은 2026년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2025년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후안 파블로 몬토야는 레드불의 2026년 전망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으며 잠재적인 어려움을 엔진 상황에 기인한다고 했습니다. 언론과의 대화에서 몬토야는 내가 이해한 바로는 레드불은 사용할 수 있는 엔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몬토야는 레드불의 전략적 초점에 대해 더 깊이 설명하면서 2026년에 예상되는 도전 때문에 그들의 노력이 2025 시즌에 집중되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레드불은 2026년 타이틀 경쟁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25년 차량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맥스 페르스타퍼는 확실히 훌륭한 일을 해냈고 매우 잘 운전했지만 맥라렌과 페라리가 2026년에 집중하기 위해 개발을 중단한 반면 차량이 시즌 후반부에 개선되었기 때문에 우승과 폴 포지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레드불은 끝까지 개발했지만 레드불 파워트레인은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2026년부터 엔진 면에서는 최고가 아닐 것이며 메르세데스, 페라리 및 전통적인 제조사들의 경쟁력을 찾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그들은 많이 개선되었으며 로랑 보킬즈의 비전은 현재 레드불에 적합합니다.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크리스찬 호너처럼 완전한 권력을 가지지는 않아야 하며 따라서 확실히 나중에 승리를 위해 다시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레드불이 다른 팀들에 비해 약간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토 울프의 엔진에 대한 발언도 살펴봅시다. 사실 토토 울프는 우승 후보가 없고 비교도 없으며 메르세데스를 현실적으로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토토 울프는 메르세데스가 2026년 기대를 믿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강력한 파워, 유니세대에 말하면서도 토토 울프는 규정 리셋에서 신뢰가 자리를 잡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맥라렌 같은 고객팀이 이미 같은 하드웨어, 즉 같은 엔진으로 메르세데스를 넘어설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도전은 단지 경쟁자가 아니라 혁신, 개발 속도, 놀라움이 하루아침의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주의할 점은 맥라렌이 최근 몇 년 동안 메르세데스를 능가했으며 내년에는 맥라렌, 알핀, 윌리엄스가 메르세데스 엔진을 사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메르세데스 자체와 경쟁할 많은 팀들이 있을 것입니다. 같은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공기역학과 세시에 달려 있으며 따라서 내년에 공기역학 세시를 가장 잘 개발하고 공기역학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팀이 메르세데스를 능가할 것입니다. 같은 엔진이 제공되기 때문에 메르세데스와 그 고객들 간의 계약에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토토 울프도 말했듯이 몇몇 팀들은 단자 차량 개발을 위해 더 많은 풍동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는 아마도 제조사 순위에서 그리 좋은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윌리엄스는 이번 시즌에 놀라운 성적을 거두며 제조사 순위 5위에 올랐고 메르세데스보다 더 많은 풍동 테스트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알파인은 10위에 올랐으며 가장 많은 풍동 테스트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 메르세데스 엔진을 사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훌륭한 성과를 낼 메르세데스 고객팀에 주목해야 합니다. 페라리 엔진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휘어가 이너시를 강제하면서 아웃워시가 정말로 사라진다는 점에서 아웃워시 효과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26년 AI의 규정은 타이어 회전으로 인해 차량 하부의 난류 관리를 위한 핵심 요소인 표면 유출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수정은 유체 덩어리가 차량 하부로 스며드는 것을 막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효과를 다르게 재창조하도록 도전합니다. 따라서 제거될 아웃워시가 아닌 인워시 효과가 만들어질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2026년의 전방 날개는 더 좁아지며 능동형 공기역학과 기하학적 수정이 포함됩니다. 차량은 10cm 더 좁아지며 이는 날개의 너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타이어 외부 어깨 안쪽으로 50mm 이상 위치한 종단판의 부피가 설계 전략의 변화를 강요합니다. 전방 타이어의 난류 자국을 옮기는데 공기 흐름이 중요하지만 피아는 그 유해한 전진성 때문에 이를 줄이려고 합니다. 따라오는 차량은 공기역학 효율을 저해하는 난류 유체 덩어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경주에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웃워시 효과는 더러운 공기가 뒤 차량으로 전달되어 이어서 뒤따르는 차량의 타이어를 손상시킵니다. 난류 자국을 모델링하는 것은 복잡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요소인 휠 사이의 유량 변경 장치인 기본 플레이트가 도입되었습니다. 피아의 제안은 팀들이 2006에서 2008년의 싱글 시터를 연상시키는 인보드 철학을 추구하게 합니다. 이는 공기 흐름을 줄이고 유체 덩어리를 차량 내부로 유도하며 규정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유체역학적 장을 최소화합니다. 타이어 회전으로 인해 즉 흐름을 내부로 돌리려고 합니다. 또한 전방 날개의 모양이 위가 아닌 아래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인워시 효과를 증가시키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기를 차량 중앙으로 보내며 벤츠리 채널이 없더라도 아웃워시 효과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팀들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규정의 규칙을 따라서 아웃워시 효과를 복제하려고 할까요? 비록 허용되지 않더라도 엔드플레이트에서 작업하려고 합니다. 엔드플레이트는 모든 팀이 작업하게 될 구조가 될 것입니다. 외부 하단 부분인 풋플레이트도 포함해서요. 이 두 요소가 아웃워시 효과를 불규칙하게 만들어 뒷차로 전달될 것입니다. 아웃워시 효과가 클수록 새로운 세대의 차량에게 더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아웃워시 효과를 규정은 금지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아웃워시 효과를 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능동형 공기역학에 관해서는 하부와 배터리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2026년 포뮬러 1에서 능동형 공기역학의 도입은 특히 젖은 조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DRS를 대체하는 새로운 시스템은 직선 및 곡선 모드를 사용하여 공기 저항을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는 차량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하이브리드 에너지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너무 불안정하면 트랙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선 모드는 양날개의 다운포스를 줄이고 압력 중심을 후방으로 이동시킵니다. 이 수정은 특히 접지력이 낮은 젖은 트랙에서 차량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드라이버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다운포스인 Z 모드가 있을 때 후방 날개와 전방 날개가 열려 있으면 특히 젖은 조건에서 운전하기 어려운 차량이 됩니다. 따라서 젖은 상황에서 비활성화되었던 DRS처럼 그런 조건에서 활성화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경주가 빗길로 선언되면 규정상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 경기 운영진이 저하중 직진 모드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차량이 고하중 설정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며 이는 지면과의 접촉을 증가시켰죠. 하부 패드에 과도한 마모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전에는 젖은 조건에서 ERS 비활성화가 표준이었지만 2026년 규정은 새로운 도전을 제시합니다.
DRS 없이 더 무거워진 싱글 시터는 차량의 무게를 속이면서 줄이지 않도록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예기치 못한 마모와 성능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토넬로 콜레타가 포뮬러 1에 합류할 수 있다는 소식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실 페라리의 팀 감독으로 바세를 대체할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 길을 가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에서 이상한 점은 없습니다. 포뮬러 1에서는 새로운 규칙과 함께 중요한 변화의 순간입니다. 현재 있는 사람들을 믿어주세요. 저는 바세르와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콜레타가 한 말입니다. 포뮬러 1에 합류할 것이라는 소문을 사실상 부인한 것입니다. 바세르의 성과는 분명히 평가될 것입니다. 바세르가 팀에서 최대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호주에서부터 경쟁력 있는 페라리를 갖고 돌아온다면, 즉 2026년 시즌 첫 경주부터라면 이런 소문도 줄어들 것입니다. 반대로 호주 이후로 고군분투하는 팀을 보게 된다면 안토넬로 콜레타가 페라리의 미래 팀 감독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줄리아노 두체사도 전한 바와 같이 2026년을 주목하세요. 샤를 르클레르는 여유를 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시뮬레이터에서 2026년형 페라리 678호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스포츠 관리 부서를 방문할 예정이며 내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포뮬러 1에서 그의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싶어하며 이미 입증한 그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타이틀을 위해 싸우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페라리가 경쟁력 있는 차를 제공한다면 그는 타이틀을 위해 경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 팀을 바꿀 것입니다. 르클레르의 또 다른 꿈, 즉 르망 24시간 레이스에서 우승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포뮬러 1에서 세계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것 외에도 8시즌 후 그의 주요 목표는 그것이지만 그는 르망 24시간 레이스에 참가하고 우승하려는 강한 욕망을 표현했습니다. 르클레르는 말했습니다. 당연히 빨간 팀을 위해 달리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큰 가족이 웨스에서 우승하고 이렇게 많은 성공을 거둔 후에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페라리가 모터스포츠에 남긴 유산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저는 그 일부가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포뮬러 1에서도 내 동료들이 인듀어런스 레이스에서 하듯이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르클레르는 르망 24시간 레이스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며 이를 포뮬러 1의 임무와 조화시키는 도전 과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르망은 확실히 저에게 흥미롭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이제 저는 포뮬러 1과 르망을 결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할 때 저는 승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매우 하고 싶습니다. 모나코 출신 드라이버는 인듀어런스 레이스에 필요한 준비를 인식하고 있으며 페라리와 함께 이 야망을 탐험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페라리 499P는 르망 24시간 레이스를 지배하며 2022년부터 2023까지 연속 3회를 우승하며 다양한 승무원들과 함께 차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르클레르의 관심은 이 전통에 참여하며 그의 경력 목표에 추가적인 요소를 더하며 포뮬러 1과 잠재적으로 르망에서의 성공을 계속해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나올 차들의 새로운 렌더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에 자동차를 많이 떠올리게 하는데 그 규제 사이클에서 이 앞날개가 아래로 내려가며 코 부분으로 향하고 외부 부분은 더 정교하게 되어 있지만 바퀴 전에 끝나는 부분, 더 작은 앞날개, 그리고 더 각진 뒷날개 등이 있습니다. 2006에서 2008년의 자동차를 약간 떠올리게 하지만 현재의 것들보다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휘어가 내년 자동차에 대해 공개한 렌더 이미지입니다. 댓글로 비디오에서 다룬 모든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호너가 알파인에 합류한다면 포뮬러 1 상황이 어떻게 변할까요? 하이브리드 엔진, 능동 공기역학, 르클레르의 2026년 전념 선택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알려주세요. 그러나 동시에 르망 24시간 레이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읽고 모두에게 답변하는 게 정말 기대됩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좋아요를 남기고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포뮬러 1 및 페라리 관련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기 라스타에서 모두 인사드립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